영국의 유력 매체에서 한국이 전 세계 소프트파워 2위국이라고 조사 결과를 밝혔습니다. 소프트파워를 획득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는지, 국제사회에서 어떤 위치가 되는지, 그리고 한국인이 어떻게 소프트파워를 획득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모노클이라는 영국 월간지가 있습니다. 2018년 한국 특별판에서 한국을 패스트트랙 국가라고 극찬한 잡지입니다. 잡지는 한국을 패션과 디자인 그리고 소프트파워의 새 강자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치, K스타일 카페, 길거리 K아트 등을 A부터 Z 형식으로 소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자담은 8페이지짜리 심층 기사로 다뤘습니다. 모노클은 럭셔리 월간지로 전 세계의 두터운 독자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타깃은 평균 연봉 3억 이상, 1년에 해외 출장 10번 이상 가며 MBA를 졸업하고 도시에 거주하는 금융, 정부, 기관, 디자인, 관광산업의 CEO입니다. 패션지라고 착각할 만큼 감각적인 디자인, 다 읽는데 2주가 걸린다는 수준 높은 기사가 충성 고객을 구축했습니다. 특이하게도 연간 구독 할인이 없고 오히려 연간 구독이 더 비쌉니다. 한 권 구매 비용은 만원인데 정기 구독은 21만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독자들은 정기 구독에 돈을 지불합니다. 모노클을 정기 구독하는 하이레벨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노클이 최근 다시 한번 한국을 언급했습니다. 소프트파워 슈퍼스타즈에서 한국을 소프트파워 전세계 2위 국가로 뽑은 것입니다. 모노클은 지난 1년 동안 여러 도전에 맞서 주목할 만한 일을 해낸 10개국을 뽑은 것인데요. 참고로 이 잡지는 2010년부터 매년 전세계 소프트파워 지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을 2등으로 뽑은 이유는 엔터테인먼트와 혁신에서 다른 나라를 위한 기준을 세웠다. 모노클은 독일과 한국에 이어 프랑스, 일본, 대만,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그리스, 캐나다를 소프트파워 톱10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선정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의 영화와 TV, 음악이 전 세계로 수출되며 한국 소프트파워의 기반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에서 K-팝을 듣고 박찬욱과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본다는 것이 이 소프트파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둘째, 한국의 혁신을 핵심 자산으로 뽑았습니다. 모노클은 삼성과 LG, 현대가 메이드 인 코리아 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봉쇄 조치를 취한 다른 나라와 달리 한국은 대규모 검사와 추적으로 전 세계의 찬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2019년 조사에서 한국의 소프트파워는 전 세계 19위에 랭크됐었습니다. 1등이 프랑스, 2등이 영국, 3위가 독일, 4, 5위가 스웨덴, 미국이며 아시아 중 유일하게 일본이 9위에 랭크되었습니다. 모노클에서 한 이전 조사에서도 한국은 14위로 10위안 진입이 요원에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깜짝 놀랄 퀀텀 점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소프트파워란 무엇일까요? 어렵기만 한 소프트파워의 개념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쓰는 일화가 스탈린과 교황의 일화입니다. 스탈린을 계속 비판하던 교황 바오로 2세를 만난 스탈린은 교황 휘하에는 몇 개의 사단이 있는가 라고 비웃었습니다. 왜 군대도 없이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느냐는 뜻이었죠. 그러나 이는 스탈린이 군대라는 하드파워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바티칸은 소련의 군사력에 못지않은 막강한 소프트파워를 전 세계에 행사합니다. 교황은 세계의 갈등과 분쟁의 중간자 역할을 해냅니다. 1983년 독재 정치로 얼룩진 과테말라를 방문해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해 계엄령 완화와 사면 약속을 얻기도 하고 89년 개혁 개방을 추진하던 고르바초프 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을 접견해 냉전 종식에 힘을 실어주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소프트파워는 남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이긴 한데 매력과 사랑, 권위가 밑바탕이 된 권력입니다. 소프트파워라는 말을 90년대 초 처음 쓰기 시작한 하버드대 조지 푸나이 교수는 21세기는 군사력이나 경제력 같은 하드파워 못지않게 문화, 가치, 정책 같은 소프트파워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소프트파워는 단순히 헐리우드나 맥도날드, NBA 같은 대중문화 파워가 아닙니다. 사람을 사로잡는 능력, 불만 없이 찬성을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제 외교장에서 무력이 아닌 정책의 매력과 설득력으로 외국의 자발적인 지지와 참여를 끌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한 나라의 문화, 정신적 가치, 대외 정책, 이 세 가지 자원이 소프트파워의 자원인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이 소프트파워의 강자로 떠오른 건 단연 미국입니다. 독일 언론인 요세프 요페는 90년대 미국의 소프트파워가 경제적, 군사적 자산보다 훨씬 더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저급이던 고급이던 미국의 문화는 로마 제국 시대처럼 맹렬한 기세로 퍼져나가고 있다. 로마와 소련의 문화적 영향력이 군사적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미국의 소프트 파워는 해가 지지 않는 거대한 제국을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미국의 소프트 파워의 영향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전 세계인이 어릴 때부터 영어를 배우고 팝송을 듣고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이 바로 소프트 파워입니다. 그러나 해가 질 것 같지 않던 미국도 최근 자국 중심주의로 세계의 리더국 지위를 잃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낮아진 소프트 파워 현실을 반영하듯 이번 모노클의 순위에 미국은 10위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소프트 파워는 단순한 문화 국력이 아니고 국제사회에서 외교적 영향력까지 행사하는 권력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클라호마주의 유서 깊은 도시 털사에서 열리는 유세에서 실수를 합니다. 노예 해방 기념일인 준틴스데이에 미국 역사상 최악의 백인 폭동이 발생한 도시를 유세장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유세장은 2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BOK 센터였는데 유세 당일 모인 사람은 수용 인원의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준틴스데이에 유세가 열리는 것에 대한 항의로 K-팝 팬들이 콘서트 티켓을 구매하던 광클 실력을 발휘해 유세 티켓을 모두 예매하고는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트럼프의 첫 유세였던 만큼 이 사태는 선거의 당락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K-팝 팬들의 디지털 행동주의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블랙핑크 팬들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해 블랙 라이브스 매터 해시태그를 공유해 여론전을 펼치기도 하고 댈러스시 경찰국이 불법 시위자 체증을 위해 앱을 만들고 시민들의 제보를 독려하자 이 앱을 아이돌 짤로 만든 팬캠으로 뒤덮어버렸습니다. 또 방탄소년단의 아미들은 흑인 인권단체를 위해 불과 하루 만에 100만 달러 이상을 모금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K-팝 팬덤은 사회적 이슈에 대해 자기들만의 목소리를 내고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이들이 행동주의자가 된 이유는 한류를 통해 한국과 한국 사회를 이해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과정을 통해 한국이 가진 독특한 시민의식과 참여 민주주의를 나름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아미들은 한국의 세월호 사건이나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조사해 책을 만들어 세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은 지금 BTS의 가사에 담긴 의미를 찾아내고 기생충이 제기한 사회 불평등에 관심을 갖고 킹덤을 보고 한국의 전통 복식에 호기심을 갖고 사랑의 불시착을 통해 남북관계를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한류는 우리가 그 힘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소프트 파워의 중심이 되었고 한국은 전 세계 정상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프랑스 유력 언론 르몽드는 한류가 일제 식민지 기간 억압되었던 문화 정체성을 재확인하려는 한국인의 의지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아비투스가 다르다. 아비투스는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과 습관인데 어떤 사회적 계층이냐에 따라 획득하는 아비투스가 다르다고 합니다. 살면서 계층에 따라 획득한 취향, 가치관 등을 드러내는 자본으로 심리, 문화, 지식, 경제, 신체, 언어, 사회자본으로 나눕니다. 쉽게 말해 계급에 따라 평생 획득하는 자본이 다르고 이 자본에 따라 다시 계급이 이어진다는 이론입니다. 그는 상류층을 제외한 다른 계층에서 가장 획득하기 어려운 것이 문화 자본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만들어진 이 이론은 현재에는 조금 다른 해석이 들어갑니다. 상류층과 중산층의 문화 자본 취득과 소비 양상이 많이 섞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에는 중산층도 독서와 미술관, 영화관 등 문화 자본을 다양하게 즐기고 있어 구별짓기가 어렵습니다. 미국 사회학자 엘리자베스 할킷은 중산층과 상류층이 비슷해지고 있어 이를 묶어 열망계층이라고 분류했습니다. 이들은 의식 있는 생활 양식과 책임감 있는 노동, 선한 마음에서 최고로 기쁜 마음을 느낍니다. 공정거래 커피를 마시고 환경보호를 위해 호텔에선 같은 수건을 다음날까지 계속 사용하고 동네 서점을 이용합니다. 이런 현상은 한국에서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쩍 한국인은 무리를 일으킨 기업은 불매운동을 통해 응징하고 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물건을 소비하고자 합니다. 이런 현상을 미닝아웃 소비라고 하는데 자신의 신념을 소비행위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 한 해 남양유업, 유니클로, 한샘, 교촌치킨, 스타벅스가 불매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또 가격이 비싸더라도 동물복지나 환경보호에 맞는 제품을 찾습니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한국인은 계급 간의 고착화된 소비와 취향의 아비투스를 갖는 것보다는 훨씬 광범위한 열망계층이 사회 전반을 차지합니다. 의식 있는 소비를 통해 유니클로나 남양 같은 기업 하나를 아작낼 수 있고 오뚜기와 같은 바람직한 기업은 적극적으로 소비합니다.
이것은 어느 한 계층의 전유물이라기보다는 사회 전반에 깔려있는 한국의 아비투스인 것이죠. 왜 한국엔 이런 열망 계층이 등장하게 되었을까요? 첫째, 애초에 아비투스 이론을 처음 만든 부르디유에는 이런 자본 획득이 교육을 받을수록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열이 남다른 한국은 약 70%가 대학에 진학하며 10년이 넘게 OECD 1위 국가입니다. 둘째, 한국인의 기질입니다. 한국인은 대대로 명분과 의리를 중시했습니다. 이런 선비적 기질이 현대에도 남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K-팝 세계 팬들이 한국에서 받은 자극을 통해 자국의 사회 전반에 걸친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한국의 열망계층을 본받고 싶은 것이 아닐까요? 결국 대한민국의 저력인 소프트 파워는 대대로 물려받은 미친 교육열과 명분을 중시하는 꼰대 정신, 그동안 우리가 지루하고 오래되고 타파해야 할 것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본질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아비투스 이론을 처음 접했을 때 한국과는 다른 점을 느꼈던 부분을 한번 다뤄보았습니다. 다소 어려웠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이번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감사합니다.